지금 김한솔의 하루하루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뭘까요? 아버지를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 김정은을 어떻게든 제거하는 걸 겁니다. 북한 내에 반김정은 세력과의 어떤 동조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북한 주민 여러분, 제가 김일성의 4대 적통 김한솔입니다. 여러분도 안에서 알을 깨고 나와 주십시오 하고 외칠 것 같아요. 김정은으로서는 어느 순간에 가면 그때 김한솔을 같이 제거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언제나 이기는 이 기자님. 네, 필승. 네. 네. 제가 엊그제 다른 이 기자를 한번 만나서 대단히 예,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네, 요즘 뭐 여러분들하고 네. 만나느라고 좀 부산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수십 년을 분석한 눈으로 시각으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 우리 시청자 시독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타다 보니까 34년 됐더라고요. 34년요? 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현역이잖아요 지금. 네, 제 팔자에 뭐 이거 김일성 초상 치르고 김정일 초상 치르고 김정은 뭐 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면 3대 초상 치르게 생겼어요. 저도 뭐 저무는 세대지만 우리 이영종 기자님은 이제 우리 현역 때 네. 지금도 현역이시지만 굵직한 이 북한 보도의 특종을 아주 가장 많이 한 기자님이시고 지금도 그리고 참고로 실향민이십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제가 그 DNA 그 에너지로 버티고 예, 있습니다. 자, 이제 9차 노동당 대회 그러면 네. 우리니까 알지 일반 분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노동당이 지배하니까 노동당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최고죠. 네, 그렇죠. 김정은 시기에는 2016년, 21년, 네. 26년 2월 우리 이거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설날 때 나가는데 네. 아마 설날 끝나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순이니까. 하순이니까. 네. 네. 근데 이 기자님, 자 노동당 교역에는 당대회를 5년만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이 2016년에 했는데 그 이전이 1980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36년 만에 한 거예요. 그렇죠. 김정일 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당대회를. 맞습니다. 네. 왜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는 선군 정치, 군이 모든 걸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계엄이네 계엄 그럼. 네,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그 고난의 행군도 있었고요. 뭐 끔찍했죠. 1990년 중후반에 네. 북한에 대량 아사자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노동당 대회를 5년마다 여는 것도 어렵지만 당 대회를 열어봤자 네. 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할아버지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인 김일성의 유산이죠. 김일성이 80년 10월에 6차 당대회를 한 뒤에 그 뒤에 당대회를 못 열었잖아요. 북한이 뭐 엉망진창이 되면서. 그전에는 또 71년에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김일성이 이제 아예 그 교시를 내린 거예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나아지기 전까지는 당대회를 열 필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회를 그 뒤에 누가 열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떠안아서 똑같은 그걸 했는데 그럼 김정은은 왜 당대회를 열었느냐? 김정일은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리 나는 정상국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빠는 달라. 네, 교시 네. 뭐 수령이 지시하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체제가 아니라 노동당 또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여기에서 결정된 거를 내가 가지고 집행한다. 어떤 그 레지티머시를 좀 그걸 통해서 얻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할아버지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보를 많이 해요. 요즘 뭐 그냥 선대 지우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알까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북한판 파묘예요, 파묘.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네. 2026년 들어서 아주 뭐 거침이 없어요. 특히 지난번에 그 삼광 축산 농장에 가가지고 그렇죠. 치즈 공장. 할아버지 농촌 태제를 작사를 내는 거 보고 제가 얘가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 태제는 1964년 네, 김일성이 농촌 현대화에 대한 기본 방침. 그렇죠. 그 이제 옛날에 그 빨간 나라들에서 태제 그럼 뭐 큰 기조잖아요. 뭐 어젠다를 하나 큰 걸 예, 던진 예. 거죠. 근데 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지난 시기 뭐 했는지 모르겠다. 네. 한 게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 불경 아니에요? 뭐 불경 정도가 아니라 인민들이 피폐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죠? 할아버지 뭐 남조선의 새마을운동 비슷한 거 한다고 던졌는데 네. 50년 반세기 동안 인민들이 헐벗고 있네요. 네. 이거 뭐예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이제. 간이 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치질 않고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까지 저격했어요. 뭐라고 뭐 했어요?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풀판을 고기로 바꾸자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사료니 뭐 이런 거 제대로 풀과 고기를 없으니까 바꾸자 그러죠. 예, 토끼 이렇게 네. 풀판에다가 길러가지고 토끼 고기라도 얻으니까 그 풀판을 고기로 바꾸자. 이게 유명한 축산의 북한의 골간을 이루는 구호인데 김정일 시기에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통해 가지고 뭐가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기능성 사료 먹이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축산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데 이번에 이 농장에 가가지고 이것까지 깐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뭔 덕을 봤냐 이러면서 박살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 삼강 축산 농장에 가니까 치즈를 잔뜩 보고 껄껄껄 웃더라고요. 예. 근데 뭐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무슨 치즈는 잔뜩 있는데 아니 우리도 치즈는 조금 시장 가면은 막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조기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치즈 에멘탈 먹었다고? 치즈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건강을 네. 해칠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위스에서 어릴 때 10대 시절 감수성 예민할 때 여동생 여정이 형 정철이랑 같이 유학하면서 맛본 그런 우리 왜 어릴 때 맛본 거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북한에다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거의 집권 초에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스위스의 유명한 리조트죠. 예. 온천 이런 거 만들겠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산악 만들고요. 관광지대, 예. 스키장. 그리고 스위스에서 유학하다가 이제 프랑스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아, 거기 세느강에 왔다 갔다 하는 유람선 예. 바토무슈 예. 그거 그대로 본 떠가지고 대동강에 유람선 띄웠잖아요. 음.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거기서 본 스키장 본 따가지고 마식령 스키장 만들다가 이제는 드디어 먹거리 쪽으로 이 치즈 쪽으로 옮겨왔는데요. 치즈 그 사진 보면은 치즈 포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기술이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시설도. 제가 놀랬던 게 예. 라클레트 치즈라는 게 아,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 원산지가 스위스고 그걸 녹여서 고기를 싸 먹는 거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근데 고기가 일단 없고 네. 치즈도 없거든요. 제가 알아요, 북한. 부자들도 못 먹어요. 네.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북한에서 오신 고위 엘리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삼광 축산 농장 이게 평북에 이제 운전군에 있거든요. 평안북도 운전. 근데 여기가 네. 원래 김씨 일가를 위한 소젖 그러니까 우유 북한말로 이제 우유하고 뭐 치즈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용 비밀 농장이 있어 곳이라 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젖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젖가루라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그 분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들었다면서 예. 사실 탈북 전에 여기에서 뭐 이런 축산물품뿐만 아니라 방울토마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재배를 안 하는 그런 것도 여기서 전용으로 아주 비료도 제대로 주고 위생적으로 키워서 공급하는 건데 아마도 이번에 이거를 조금 확장 리모델링 하면서 민생 쪽으로도 좀 공급해라 이렇게 좀 김정은이가 조치를 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그 축산 정책 이런 걸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는 이유는 지금 당 대회 5년마다 네. 2016년까지 30년 동안 안 했던 이유도 당 대회라면 성과를 내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동안 뭐 했다고. 지금 그거죠. 자기는 이렇게 해냈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처음에 집권할 때는 권력 기반이 취약하고 이러니까 할아버지의 카리스마를 좀 빌렸잖아요. 아니, 뭐 리더십. 할아버지 뭐 밀짚 모자 쓰고 다니고 똑같이 어? 코트도 있고 네. 뭐 이 나폴레옹처럼 또 이렇게 손 네, 이상하게 네. 꽂는 것도 똑같이 흉내를 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15년 집권을 하고 노동당 9차 대회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제가 홀로 서기를 해볼게요 이러면서 인민들이여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를 잊어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그냥 깡그리 그때는 나빴어요. 그때 그때는 그렇게 틀리고 지금은 옳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네. 김일성 때는 살기 좋았는데 뭐 배급도 네. 있었고 김정일 때 망했고 김정은은 어떨지 이런 생각 이거 싫은 거죠. 사실 근데 우리도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뭐 그런 재벌 그룹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3대에 걸쳐서 이렇게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권력 세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만 거기도 보면 그 기업에 계신 분들 보면 이 3대 세습자 지금 예를 들면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선대를 내세우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이재용 네. 회장도 그랬어요. 자기는 네. 세습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영에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이러는 거는 하지만 그리고 고맙죠. 그런 가업을 물려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창업주나 2대 선대 기업인이 막 이렇게 떠받들여져 가지고 자기의 어떤 혁신적인 거라든가 젊은 기업가로서 이미지가 묻히는 거 그 레가시에 이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선대를 강조하면 김정은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여기 15년 있고 앞으로도 한 15년은 더 할 건데. 그런 근데 생각이 아시잖아요, 이 기자님.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네. 북한은. 그러면은 그 교주가 김일성이고 네. 그다음에 김정일이 중시조고 지금 현재 교주가 지금 저 김정은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종교적 관계에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뭐 사실 김일성이 원래 평양의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이거 뭐 기독교하고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강반석이라고 베드로 예 김일성의 네. 생모가 평양에 뭐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반석교회라는 것도 짓고 그렇죠. 이렇게 반석이 했고 종교 용어죠. 평양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이 한반도의 뭐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이런 기독교가 이제 번성했던 건데 거기에서 김일성이 영감을 많이 얻은 게 있어요. 사실 수령당 대중 삼위일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을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 영생이라는 표현 많이 그리고 써요. 영생. 뭐 아시겠지만 수령 뭐 10대 원칙 그런 강령. 것도 약간 10계명 비슷한 데서 예. 또 따온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뭐 아주 좋은 그 종교를 아주 사악한 이런 권력 세습 또 독재 이런 쪽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김정은도 그래요. 그 조국에 충성하면 영생한다. 네. 이런 종교적 용어를 쓰거든요. 그렇죠. 영생론. 네. 네. 그러면 이게 자기 발등을 찍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할아버지 아버지 부정하는 건? 그런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감 뿜뿜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의 업적으로 평양에 높게 이렇게 건설돼 있던 3대 연장 기념탑도 그냥 폭파해 버리고 예. 그 시기에 모든 거를 지금 부인하고도 네. 본인이 뭔가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민생 문제만 풀리면 자기가 이제 부러울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발전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이제 뭐 3년 차 했으니까 한 7년 이렇게 가면은 경제 문제도 어느 정도 풀릴 거고 그다음에 김주애도 앞으로 한 7년이면 이제 20살 성년이 되지 않습니까? 2013년생이니까. 네.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뭐가 좀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흐름은 선대를 뛰어넘는 김정일은 선대를 활용한 유언 통치를 했다면 네. 김정은은 선대를 뛰어넘는 거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홀로서기 그렇죠. 확실해요. 네. 그럼 이번 9차 당대회가 바로 이제 김정은의 이 홀로서기의 방점이 될 것 같은데 네. 2월 하순 네. 개최되는 갑자기 주석직 얘기가 나와요.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북한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청자는 먼저 네. 김일성은 주석이었고 네. 김정은은 지금 최고인문사령관 그다음 총비서상 국무위원장 세 직함을 갖고 있는데 네. 영원한 주석인 할아버지 직함까지 뺏겠다 뭐 이런 여기 보도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일성은 국가주석이라는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앙인민위원회라는 곳의 국가주석.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 정치를 하면서 국방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방위원장을 국가직책으로 옛날에 내세웠잖아요. 기사 쓸 때도 그러시잖아요. 네. 국방위원장이라고.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그거를 더 정상화해서 우리 국무총리 내가 중국의 국무원처럼 네. 국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장인
국무위원장으로 이제 국가직책을 가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서 김일성은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렇죠. 영구 걸변을 한 거죠. 네, 맞아요. 프로 네. 야구나 프로 축구로 하면은. 네. 그리고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총비서로 했는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김정일이 가만히 제1비서라는 직함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카스트로나 쓰던 제1비서 이런 거 같고 예. 총비서 자리 저거는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총비서를 자기가 갖고 와서 지금 2021 노동당 21 총비서를 년 하고 한국에 있거든요. 가져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국가주석도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일부 관측통들이 내놓고 있는데 구조가 좀 다릅니다. 총비서는 노동당을 지금도 북한이 핵심 그렇죠. 그 주축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총비서를 한 거지만 김일성이 갖고 있던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라는 건데 중앙인민위원회는 지금 유명무실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석이라는 자리를 굳이 가져올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권력 변화 그것도 김정은의 그 권력과 관련한 중대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막 던지다 보니까 국가주석도 될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김정은을 최근에 북한 매체에서 자꾸 국가직책 뭐 최고 수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수반이면 국가주석 자리를 가져오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오바죠. 네. 김정은이 지금 최고인민의 최고사령관, 최고사령관, 그다음 국무위원장, 네. 총비서인데 네. 시진핑 주석이 당 중앙군사위 주석,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 총석이, 그다음에 국가주석 이게 이제 네. 내각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국무위원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은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김정은이 직책이 모자라서 지금 아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노동당 제1비서를 하다 총비서로 올라가면서 제1비서 직책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네. 그 자리가 사실 유사시에 김정은이 유고되거나 뭐 통치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핵버튼도 누를 수 있는 어떤 그 권한 대행자 이 직위라고 볼 수 있고 제1비서직이 지금 한 5년째 공석이잖아요. 네, 거기 사실 우리는 뭐 김여정이가 예. 내정돼 있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 권력 구도로 보면은 설사 그 자리에 김여정이가 있다 그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패내버리려 그러겠죠. 자기 딸 주애가 있는데 김여정이를 지금 좀 견제를 하면서 이제 권력 밖으로 좀 이렇게 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그 제1비서를 그러면 없앨 거냐 아니면 그 자리에 누구 다른 사람을 앉힐 거냐 이런 점이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포인트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주예요. 네. BBC에서는 뭐 벌써 김주애를 네. 뭐 특집으로 조명되고 이번에 주애가 최근에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뭐 단독으로 의전을 행사한다든지 아버지 배경 처리한다든지 네. 중앙에 있다든지 이번에 9차 당대회에서 제1비서직을 승계한다거나 또 김주애가 공식 직함을 받는다거나 아직은 이르죠. 너무 이르죠. 예. 13살인데 예. 적어도 이제 성인이 돼야 노동당 입당이 가능하고 예. 그래야 이제 당 직책을 뭔가 맡길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서 김일성의 후계자가 될 때 사실 그 64년인가요? 김정일이 이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지도원으로 첫 네, 출발을 노동당 했죠. 선전선동부의 지도원으로 네. 이제 되면서 그게 후계 수업을 받고 74년 2월에 노동당 5기 8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후계자로 내정이 되죠. 공개는 안 정치위원이 했지만. 되죠. 네. 당 그리고 비서직으로 치고. 74년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20년을 무려 후계 수업을 받고 이제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에도 물론 내부적으로 북한이 비밀리에 어떤 후계자로 지위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공표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김정은도 74년에 내정된 다음에 80년 당대회 6년이 지나서야 후계자가 공식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은 조금 빠를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대회 나올까요? 나오는 것도 좀 나오는 건 매우 어색하죠. 김정은이 최근에 보면은 그 국방성을 방문하거나 예. 2월 8일 날 이제
창군 78주년 맞아서 국방성 28 방문하고 공군절. 이러는데 예. 그런 자리에 이제 주애를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아주 공식화돼 있고 상징적인 자리 음. 이런 데는 주애를 오히려 안 데리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후계 수업을 받는 뭐 미사일을 쏘는 현장이라든가 또 공장 기업소 또 군부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방문할 때는 데리고 다니는데 공식 행사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80주년에도 안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만약에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적인 노동당 직책을 주고 이러고 싶었다면 그런 자리에 오히려 노동당 미리부터? 창당 행사에 데리고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번 당대회도 당대회에서는 그냥 엄격한 노동당의 어떤 비전이나 통치구조, 조직 인사 문제를 다루고 김주애를 후계자로 띄우는 부분은 다른 트랙에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죽여도 되는 김정남 아, 이미 예. 떨어진 김정남을 김정은이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네. 대낮에 암살까지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아들이 김한솔이 지금 살아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장자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 그 네. 아들이 김한솔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김한솔은 또 공개적으로 나와서 자기 아버지 죽였다, 자기 역할하겠다 네. 여기까지 했고 이 김한솔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95년생이니까 이제 31살이죠. 그리고 파리 정치대학도 다녔고 이래서 아주 그 웰 에듀케이티드 된 친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민주주의 또 뭐 서방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도 있고 북한 체제 김정은 세습 통치 그다음에 인민들 북한 주민들이 이 독재 속에서 좀 시달리는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김한솔의 모든 것을 하루하루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뭘까요? 아버지를 죽인 불구 대천의 원수 김정은을 어떻게든 제거하는 걸 겁니다. 복수열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옛날에 무협지 많이 보셨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10년, 20년 칼을 갈고 닦아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복수하죠. 네. 그런데다가 김정은의 어떤 그 지금 폭압적인 통치가 이제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1월 3일 날 체포돼 가지고 압송이 됐죠. 또 12월 28일 날 이란에서 유혈 시위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많은 청년들이 뭐 몇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알리 하메네이가 지금 해외로 뭐 망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누굽니까? 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미국으로 나갔던 팔레비 왕의 아들인 팔레비 전 왕세자가 지금 이제 할아버지 거의 급으로 됐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이란 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 보면서 김한솔을 사실 떠올렸어요. 맞아요. 예, 김한솔이 미국의 지금 CIA 보호하에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게 이제 정설인데 김한솔은 자기가 북한에 있는 어떤 반북 세력, 자기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기를 긴급 피난시켜서 살 수 있게 둔 천리마 민방이라는 민방위대. 반북 조직, 그리고 네. 미국 CIA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직들, 예. 이런 조직들의 후견을 받고 있고 북한 내에 반 김정은 세력과의 어떤 동조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북한 내부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미국이나 제3국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내가 있습니다 하고. 팔레비 왕도요. 이란이 이번에 그렇게 뭐 SNS를 끊고 인터넷을 차단하고 이러는데 놀라운 건 이란의 국영 TV가 갑자기 전파 방해를 받는 듯이 중단되더니 팔레비 왕세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속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잖아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누가 할까요? 국영 TV의 전파를 갑자기 중단시키고 그 메시지를 틀 수 있는 건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 군데뿐이 없죠, 기관이. 미국이고 예. 머스크 아니면 CIA. 그렇죠. 저는 이게 예. 정말 북한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재현된다면 조선중앙TV의 이춘희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치칙 하더니 김한솔이. 김한솔이가 나와서 북한 주민 여러분, 제가 김일성의 4대 적통 김한솔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무참히 했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거였고
제가 이제 반 김정은 기치를 들고 외부 세력을 규합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에서 알을 깨고 나와 주십시오 하고 외칠 것 같아요. 불씨는 남아 있는 거다. 예, 이거는 뭐 저는 불씨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으로서는 어쩌면 어느 순간에 가면 아 그때 김정남을 죽일 때 김한솔을 같이 제거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이게 이런 화근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좀 힘들어도 버티는데 네. 북한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북한 경제 어때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무슨 네. 축산농장 가가지고 젖소 뭐 보고 이랬는데 거기 보십시오. 김정은이는 이렇게 피둥피둥 쪘는데 네. 젖소가 말라가지고 여기 어깨가 막 나오잖아요. 아, 그랬어요? 저는 젖소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젖소 어깨까지 보셨네. 네, 젖소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 젖소들은 네. 뭐 배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뭐 물론 우유를 이제 나오죠. 우유를 네. 이렇게 생산하고 이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과거에 평양에 갔을 때 소들 보니까 소가 다 갈비가 앙상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봤어요. 그러면 고기도요 맛이 없습니다. 고려 호텔에서 소고기 구워놨는데요 검은 틱틱하고 질겨요. 되게 질겨요. 그때 제가 마침 갔던 게 누구랑 같이 간 줄 네. 아세요? 우리 축산 관계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카길사라고 유명한 그 카길사. 사료 회사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네, 그 농업회사잖아요. 국제적인 네. 사료 회사. 네. 거기에 고문을 지내신 분하고 같이 가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휴 요즘 세상에 이거 풀만 먹여가지고 소 키우는 그게 어디 있어? 질기다고. 우리한테 맡기면 3개월만 맡기면 기능성 사료 쫙 하면 맥에서. 마블이 쫙 도는 좋은 고기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인민들은 소고기라는 걸 평생 못 먹어보거든요. 소 잡으면 사용. 예. 근데 먹어본 사람들 얘기가 너무 질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질겨요. 저도 먹어봤어요. 예, 그렇죠. 자, 지금 물가 환율 지금 끔찍하다면서요? 장마당에서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곡소리가 나요? 예. 얼마 전까지 저희가 1달러당 북한 돈 8,000원이라 그랬잖아요. 한 2년, 한 1년 예, 반 전. 그런데 지금 6만 원이에요. 가치가 6만 원이요? 예, 7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북한 돈 쥐고 무슨 있었다면. 지금 뭐. 이란이에요? 북한 돈 별로 믿지는 예, 않겠지만 예. 주민들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식량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 예. 생필품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김정은이가 장마당을 또 그동안에 뭐 단속 안 해와서 저도 그냥 그럭저럭 하나 보다 했더니 지금 장마당을 또 그렇게 또 박살을 내고 있다. 안 그래도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마당을 그동안에 움직였던 게 직장에는 그냥 정만 걸어놓고 그렇죠. 뇌물 주고 조금 이렇게 예. 뭐 남는 거 이렇게 갖다 주면서 사실 장마당 장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 복귀해 체크할 거야 이래가지고 복귀시키고 젊은 중장년까지의 여성들까지 다 복귀를 시키니까 예. 장마당에서 장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장마당에 앉아 있는 거는 이제 할머니들. 지금 그러면 장마당이 사실은 이제 안 돌아가는 거죠. 아예?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마당에서 좀 팔린다 하는 물건 있잖아요. 예. 다 국영화하는 거예요. 개인이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수공예로 이래가지고 예쁜 뭐 핸드폰 케이스나 핸드폰 이런 걸 북한도 핸드폰 보급 많이 돼 있으니까 예. 만들어가지고 팔면 인기리에 팔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렇게 보다가 야 그거 국영기업소 어디서 인수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훌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거나 장사할 의욕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다 이제 보위부원들이나 또 안전원들이 장마당에 대한 단속하면서 또 장마당 영업하는 사람들 자릿세 걷고 이렇게 되니까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는 장마당 단속 요원들하고 이 시장 상인들하고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갈등을 빚고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죽이는 일까지.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보셨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저항이 생기잖아요. 저항이 생기죠. 예. 그 시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옛날 같으면 그냥 강제 이주하라 그러면 다 떠났지만 이제는 뭐 알박기에서 중국도 안 움직이다가 뭐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자가 생기고 이랬는데 중국도 지금 이 장마당 돈주라든가 장마당 시장 상인들과 이 단속 또 세금을 걷는 이런 쪽의 마찰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란 사태도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그렇죠.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못 살겠다. 그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장마당이 전통적으로 장마당 상인들은 이제 좀 이런 시위라든가 이런 걸 가담을 안 하는 거였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을 하고 들고 일어난다는 건 일단 이판사판 보자는 거죠. 공장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공장에서 배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 해가지고 월급 3,000원 받아봤자 최근에 뭐 올랐다 그러지만 1달러에 7만 6만 원인데. 그렇죠. 그거 해봤자 의미가 없는 돈이니까 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 엉망인데 그나마 고난의 행군 수십만 명 이상 굶어 죽었지만 버텼던 게 장마당에서 먹고 살자 네. 했는데 그걸 막아요. 근데 김정은은 다니면서 뭐 본보기, 공장, 농장, 온실 농장 이런 것만 맨 다니고 있는데 이거 효과 없죠? 효과가 없죠. 그 지방 공장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6, 70년대 새마을 공장이라 그래서 저도 시골 출신인데 예. 새마을 공장이라고 뭐 이렇게 가내수공업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던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랄까 지푸라기 이런 거 왕골 가지고 뭐 바구니 만들고 이러는 거 차라리 그 정도 수준만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군인 건설자들 동원해가지고 와르륵 해놓고 시설 지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장비 생산 라인 한두 개 해놓은 다음에 운영은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거잖아요. 거기 생산하는 거 공장 지역마다 특성화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잖아요. 밀로 만든 된장, 간장, 플라스틱 그릇. 세탁 비누, 뭐 이렇게 옷. 수지 같은 거 찍어 가지고 만드는 거. 네. 이거 가지고 뭔 경제가 돌아갈 수 있고 뭐가 그것 때문에 민생이 풀리겠습니까? 먹는 문제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다른 에너지라든가 또 다른 뭐 생필품, 기본적인 생필품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거는 납득고 지금 판박이식 똑같은 공장들 이렇게 뿌려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킨다? 저는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 1월 달에 지난해 1월이네요 벌써 설 때 됐는데 그 설 때 끔찍한 설날 당일날 노동시민이 끔찍한 게 네. 바로 1, 2주일 전에 그 당시 1년 전에 준공했던 지방 공장 준공 네. 우시군, 오시고. 온천군 간부들을 집단 숙청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네. 뼈 빠지게 공장 만들었더니 집단 숙청했거든요. 네. 그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는 또 김정은이가 제대로 되먹지 않았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다 처벌하라고 숙청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뭐 그 핵심들이 다 근신 처분받고 막 이랬잖아요. 예. 조용원이도 한동안 뛰어가지고 그랬죠. 뭐 예. 어, 안 보였어요. 예, 근신하고 이래야 될 정도니까 사건이 그건 컸죠. 그리고 그건 아마 밑에서 신소가 제기된 것 같아요. 그 소원 민원, 수리. 예, 민원. 민원인데 그게 제기가 된 거죠. 이렇게 당간부들이 뭐 이렇게 좀 부하방탕하게 이렇게 주민들의 피를 빨아가 먹으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뭐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지 곳곳에 비일비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남는 게 이제 폭력적인 통제밖에 없잖아요. 네. 숙청. 이번에 김정은이 얼마 전에 룡성 기계 연합기업소. 네. 연합기업소면 우리 지금 그룹인 거고. 거기 대표적인 군수공장이죠. 군수공장. 함흥에 있는. 거의 뭐 현대자동차급. 그러면은 그렇지 우리 않죠. 뭐 우리를 우리 치면. 거의 말하면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예, 그 정도 되죠. 근데 거기 가서 1단계 현대화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네. 내각의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어요. 그렇죠. 살벌하더만요. 그게 김정은이가 얼마나 열받았냐면 연설하다가 부총리는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을 때 제 발로 걸어 나가시오 이랬잖아요. 그럼 제 발로 걸어 나가게 집에 가게 놔두면 되는데 제 발로 걸어 나가라 그래 놓고는 또 거기다 대고 뭐라 하냐면 총리 동무 저 내각 부총리를 이 자리에서 즉각 해임하시오. 그래 놓고 또 총리가 그러면 해임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또 나는 이 자리에서 부총리 동무를 지금 해임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막 폭발을 한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군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당연히 해임이 된 거는 해임이 된 거고 거기 내용이 보면 구구절절 대먹지 않았다, 글러 먹었다 뭐 이러고 특히 이제 약간 이 부총리가 살아남으려고 조금 약간 트릭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벌써 상부에서 뭐 이 검열 나오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자기 직계 라인에다가 탁 올려가지고 요걸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탁 내려오면 나 요거
위에서 검열해 준 대로 했을 뿐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까지 김정은이가 콕 집으면서 그거를 이제 북한 표현으로 내신이라 그러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알린다는 얘기인데 내신을 하는 이런 너절한 행위를 했다. 즉각 잘라라.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2년에 걸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도 문제지만 당시 총리였던 놈도 글러먹었다 이러면서 작사를 냈거든요. 김덕훈 당비서. 근데 그때 총리가 김덕훈이에요. 김덕훈은 지금 노동당의 경제부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덕훈 드디어 날아가는구나 했는데 요새도 나와줘. 나와서 승승장구하면서 지방의 공장 뭐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고 이러거든요. 김덕훈이가 누굽니까? 3년 전에 북한에서 큰 수해가 났을 때 제방뚝이 무너져가지고 농경지 수천 평이 뭐 수만 평이 이렇게 잠긴 적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허리춤까지 물 차는 논에 들어가가지고 막 승질 내면서 총리 동무 해임하라고 막 난리쳤거든요. 건달뱅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책임 묻고 그래서 김덕훈이 난리 났다 이랬는데 죽었구나 그랬죠 우리는. 얼마 있다가 김덕훈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물론 김정은한테 세게 한번 털렸나 봐요. 완전히 이래가지고 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야 죽었다 이랬는데 웬걸요? 총리에서 잘리더니 노동당 경제부장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났습니까? 노동당 경제부장이 났습니까? 경제부장은 더 높은 거죠. 당연히 경제부장이 나은 거죠. 북한에서는. 영전을 찍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보면서 야 그때 제방뚝 무너질 때는 용케 살았지 이번에는 이제 어김없이 죽었구나. 가겠구나 했는데 또 불벼락을 김정은한테 불벼락을 2번 맞고도 건재합니다. 이건 불사조죠.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용성기계연합소라는 거대한 군수기계공업공장, 북한 공업 공장 중에 공장인데 이번에 잘린 양성호가 네. 왜 부총리가 됐느냐? 그 용성기계연합 기업소의 책임자를 했거든요. 네, 네.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금 승진했는데 그 사람이 못하면 딴 사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리모델링 이 공사가 2023년 말에 김정은이가 지시해가지고 4년, 5년, 2년 만에 했잖아요. 사실 그러면 북한 실정으로 볼 때 제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포탄 생산이나 이런 거 하는 정밀 기계 뭐 깎아내고 이러는 거를 만드는 데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 엄청 줬잖아요.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152mm로 한산하면 1200만 발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마 김정은은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던 탄 다 러시아에 주고 군수공장들한테 빨리 생산해라. 그리고 현대화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차질을 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가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계 쪽을 좀 알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선반이라는 거 아시죠? 알죠. 네. 선반 정밀 가공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CNC. 예, 그걸 봤는데 60년대 선반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용성기계공장에. 그래서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냐면 소달구지를 소가 끓여야 되는데 염소가 끓였다고 욕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 염소를 지가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경노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거든요. 이게 보면 뭐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김정은이 전체적인 경제 틀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지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권해가지고 4차례 핵실험하고 미사일 수시로 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북 제재라는 어마어마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기계 부품 하나 못 들어가게 부속 하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리모델링이니 뭐니 지시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대줍니까? 뭐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을 대줍니까? 다 알아서 하라 그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될 턱이 없죠. 그런데 책임은 그냥 아랫사람들 경제 관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뒤집어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죽이지는 또 않아요. 전문 관료들은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과가 좋더라고요. 이과가 예. 문과들은 그냥 문과나 군인들은 그냥 숙청되거나 뭐 처형되거나 이러는데 이과들은 슬그머니 내려보냈다가도 다시 재활용하잖아요. 옛날에 뭐 북한의 건설 초기에 했던 마원춘이 같은 경우에도 설계 보냈다가 계속 다시 쓰잖아요. 모든 설계 전문가. 그 기술이 있으니까 대체 불가인 사람들은 이게 걱정이 없는데
이 문과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나마 현장에서 욕해도 그냥 회전문 인사로 쓰는 것 같은데 네. 반당 행위나 이번에도 네. 그랬어요. 양성호 반당 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네. 반당이나 체제 쪽은 아주 가혹해요. 지금 그쪽은 뭐 답이 없죠. 네. 북한에서 그렇게 하나 찍혀버리면 그거는 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장성택 처형이 2013년 12월이었잖아요. 근데 벌써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뭐 장성택과 관련됐다 이러면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혁명, 종파, 특히 이제 반역죄, 간첩죄 이거는 뭐 뼈를 추릴 수가 없고 그게 지금 뭐 그 유일령도 10대 강령이라든가 이런 10대 원칙 이런 거에 그 위반되는 행위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중에서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이거예요. 수령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특대형 사건을 하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3대를 멸족시켜. 예. 이거 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는데 그건 매일 닦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정성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이 있고 거기에 고급 융이라는 있죠, 고급 있죠. 천으로 네. 전용 천으로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우리 카메라 렌즈 닦듯이. 걸레로 그거 만약에 닦았다 방바닥 닦던 걸레로 그거 불경죄로 난리가 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딱 봤더니 이거 며칠 동안 청소를 안 했는지 먼지가 쌓여 있네. 그러면 이거 내가 뭐 닦고 말지라든가 아니면 누가 닦겠지? 그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총화 때 아무개 동무는 반동. 이거 당번을 맞고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제기합니다 해가지고 사건화해서 반드시 징벌을 하라 이런 거다 보니까 모든 것이 비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는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서 한류 뭐 오징어 게임 봤다고 중학생이 처형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들려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내로남불이죠. 김정은이 누굽니까?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가수들 평양에 불러가지고 공연 보면서 엄지척하고 다음에 꼭 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심지어 북한 가수들이 남쪽에 가고 남쪽 가수들이 올라오고 이런 교환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자기가 빨간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레드벨벳의 빨간 맛 그거 막 보면서 뭐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진희 씨가 그때 갔었어요. 가수 최진희 사랑의 미로로 유명한 사랑의 미로 부르려고 그랬는데 딴 노래 부르라 그랬잖아요. 뭐 때늦은 후회인가 뒤늦은 후회인가 장덕 씨가 불렀던 거. 최진희 씨가 나중에 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 노래 불렀어요? 이랬더니 아니 북측 관계자가 김정은이가 이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노래를 알아요? 이랬더니 김정은이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생모인 고용희가 이 노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북한이 김씨 집안이 사실 대표적인 탈북자 집안이잖아요. 그 집안에 탈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송혜랑 거기도 네. 그렇고 김정은만 해도 이모인 고용숙이가 뉴욕 지금 살아요. 뉴욕에 가가지고 예. 세탁소하고 살고 있잖아요. 남편 이강하고. 다 탈북자 집안인데다가 한류 팬 집안이에요. 여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이프하고 같이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남측의 모 인사가 방문했을 때 아주 고위급 인사가 원산 특학에서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김정은이 생모 고용이가 김정일하고 그 데이트할 때 벤츠 안에서 즐겨 들었던 게 그때 그 사람이에요. 심수봉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류를 즐기고 이랬던 김정은 패밀리, 김정은이 갑자기 대남 적대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한국 가요 드라마 봤다고 중학생 애들한테 뭐 징역 9년 때리고 젊은 사람들 처형하고 얼마 전에는 또 50대 부부 평양에서 뭐 전기 이런 자전거 이런 거 수리하고 수입하고 이래가지고 큰 돈 벌었던 그 부부를 죽였는데 거기에도 한류 문화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정은 말씨에서 나온 말도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거 지금 정말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안 쓰는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아? 하고 이렇게 재 올리거든요. 근데 72시간이라는 김정은이 각본까지 쓰고 연기 지도한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연기도
그렇지 않아?라고 음. 뒤끝을 좀 내려 그러거든요. 북한에 그런 거 없거든요. 최근에 김정은이 또 하나 이제 제가 케이스 발견한 건데 우리가 핵 포기 자꾸 하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얼마 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거는 위헌을 하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헌이라는 말이 없어. 우리 무슨 헌법 가지고 얘기하던 이렇게 위헌 논란 뭐 지금 뭐 계엄 정국 이런 거 하면서 뭐 헌법 위반 이런 거 하면서 위헌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들여다봤겠어요.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핵 개발해가지고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핵을 포기하라는 건 위헌하라는 거다. 이런 식의 지금 막 억지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한류 팬 은연중에 한류에 젖어들고 있다는 거를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뭐 주민들한테는 다 인터넷 막아놓고 자기는 인터넷 다 볼 거 아니에요. 밤에 아마 쳐볼걸요? 유튜브 들어와서 조한범 쳐보고 야 오늘 또 나를 엄청 씹었구나. 이거 어떻게 좀 제거할 수 없나? 리영종 실향민이 날육해? 아니 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조한범부터 일단 우선순위를 올려서 할 텐데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딸인 김주혜는 13살인데 지금 북한 가요 보고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 오로지 유튜브 보죠. 나만. 유튜브 보면서 한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아마 지금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BTS나 뭐 이런 거 아빠 나도 저 BTS 공연 저 광화문에서 열린다는데 저기 어떻게 갈 수 없을까? 삼촌은 엘튼 에릭 클랩튼 보러 영국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김병철. 아니면 BTS 굿즈라도 남한에 있는 고첩들 아저씨들 뭐 하는 거야? 그런 거라도 빨리 사보내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즘에요. 그 두 친구 우크라이나 잡힌 그 이모, 백모 네. 그 폭풍군단 출신들 아유 참 짠하더만요. 네, 지금 27살 난 이모 씨하고 22살 됐겠네요. 이제 백모 백모 씨. 씨. 예, 뭐 실명도 다 일부에서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벌써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됐어요. 작년 1월에 잡혔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기에 좀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황 상황이 있고요. 종전이 돼서 뭐 포로 교환 문제가 이루어진다 그래도 젤렌스키의 좀 계산이 있을 거고요. 네. 또 푸틴의 계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괜찮아도 이 2명 포로만큼은 반드시 북한으로 송환시켜라. 아마 이런 지시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명이 지금 너무너무 불안한 하루하루 생활을 보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 병사들 2명을 만나 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김영미 PD라고 계시잖아요. 그 유명한 분쟁 분. 지역 네, 전문 네, PD.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찍어온 거를 가지고 사실 MBC PD 수첩이 이제 방영을 한 건데 김영미 PD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아 그러세요? 작년에 이제 진행할 때도 여의도에서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거 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만나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 친구들이 불안해하고 깝깝해 한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느끼더만요. 예,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울기도 하고 이제 이 친구들은 한국에 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분명하게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실 얼마나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외부의 사람들 또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영미 PD가 정말 그 휴머니스트인 게 가기 전에 정말 세심하게 배려를 했더라고요. 너무 화려한 옷 입고 가면 안 된다 이래서 정말 편안한 옷 입고 가셨고 또 시장에 가서 속옷이나 이런 거 사고 심지어 이 병사들이 한국 음식, 북한 음식을 못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조고기, 인조밥 있지 않습니까? 두부밥. 북한 인조 예. 콩으로 만든 거. 콩으로 만들어가지고 고기만 나게 만든 거 뭐 이런 음식 또 가서 김밥까지 시장에서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 먹였잖아요. 걔들이 그거 먹을 때는 그렇게 또 행복해 하더라고요. 빨리 한국에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두 병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반드시 들어가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2명의 포로가 한국으로 오는 순간 김정은이가 그동안 빌드업 해온 우크라이나 파병 영웅 만들기 이 서사는
와장창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얘기 다 할 테니까. 그렇죠. 이 두 명이 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북한 당국의 기만에 의해서 끌려갔고 어떻게 강제로 전투에 임하게 됐고 거기서 자폭 이런 세뇌를 어떻게 받았고 왜 자기네들은 자폭을 하지 못했는데도 나중에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인질 구조 고리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매개로 한 이런 것들 북한군의 실상 이런 것들 아마 낱낱이 폭로할 거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저 두 동무들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데려오라고 하라고 이랬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한 300명 규모로 포로를 교환했죠. 이 사람들이 포함됐으면 어떻게 했냐 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김정은은 러시아한테 무슨 수를 쓰든 저 둘은 포로로 받아와라. 그렇죠. 이렇게 압박을 하겠네요. 푸틴한테 이런 메시지 보냈지 않을까요? 형님, 제가 형님 믿고 형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 14,000명 보냈습니다. 우리 애들 2,000명 죽었고요. 6,000명이 다 토탈 전사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희생 내가 리스크 감수하고 국제적 비난 감수하고 보냈는데 두 명이 지금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데 쟤들 한국 가면은 이건 완전히 우리의 구도에 치명적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로 100명을 주더라도 네. 쟤들 두 명은 해 주십시오. 그게 형님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러면 대신 원하는 거 1,000명, 2,000명 더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푸틴도 음. 야 이거는 해줘야 되겠구나. 얘 뭐 제대로 내가 좀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 있던데 이건 해줘야지 하고 만약에 젤렌스키한테 그 얘기를 한다면 젤렌스키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 포로는 우크라이나 포로를 송환하는데 온전히 쓰여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예.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 젤렌스키도 막판에 물론 자기가 이 친구들을 북한으로 보내게 되면 국제적인 비난을 일부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 제네바 협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본국으로 이들이 송환될 경우에 박해받거나 생명에 지장이 100%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은 뭐 인도주의 원칙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본국으로 송환하는 이런 건데 만약에 젤렌스키가 그냥 미친 척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원칙이야 이렇게 하면 두 명 별거 아닌데 뭐 한국이 뭐 우리한테 제대로 도와준 것도 없고 이러면서 보내버리면 살상무기 주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트럼프도 그걸 외면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푸틴도 그냥 김정은의 그거에 압박에 따라주고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면 땡큐지만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거꾸로인가요? 거꾸로로 얘기하면 너무 심한가? 이 기자님은 반드시 이쪽으로 그 두 양반을 데려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두 사람을 한국에 데려오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저는 우리 외교의 참사라고 봅니다. 이거는 과거에 탈북했던 청년 2명 강제 북송시켜 가지고 난리가 났던 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선. 그렇죠. 그 사건 경위는 뭐 불문에 붙이더라도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2명을 그것도 몰래 국민 몰래 그냥 보내려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문자하다가 들키는 바람에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청년들 어부들 2명을 강제 북송시킨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법부가 정말 이건 엄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징벌을 하고 처벌을 높게 했으면 공무원들이요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엄청 긴장하고 러시아에 잡혀 있는 포로들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쓸 거예요. 근데 강제 북송 뭐 시켜봤더니 뭐 당사자들이 주장하듯이 거의 무죄에 준하는 뭐 이런 물론 무죄는 아닙니다. 약간의 이제 유죄성 판결이 난 건데 그런 경미한 판결? 뭐 저거 별거 아니네. 당국자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이 두 사람의 북한군 포로를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 다음번 대북 정책 뭐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엄청난 부담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님은
인도주의적 차원, 그다음에 대북 정책 차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공감대 차원에서는 데리고 네. 오는 게 마땅하다. 본인들의 이기도 희망 의사가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 저는 그게 제1순위로 존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해외에 나와 있는 적어도 북한을 벗어나서 한국에 오겠다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 가치에 준하는 기준으로 저는 판단이 돼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북한의 주민이지만 잠재적인 헌법상 주민이고 해외에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물었을 때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모셔오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저 행태를 봐서는 제가 지금 가슴이 아픈 게 그 두 사람이 자기들도 자폭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1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5,000명, 네. 12,000명 갖고 1월달 3,000명 추가 파병인데 포로는 딸랑 둘이에요. 네. 포로 비율이 너무 작아요. 네. 다 전사했거나 자폭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폭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이거를 숨기지를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영생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영생의 길을. 김정은이 이 북한군 참전 군인들 죽은 사람들 부상 입은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영웅칭호를 주고 죽은 다음에 노동당 입당하는 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노동당증 주고 이러는 행사를 하면서 뒷자막에 영상이 나오는데 암흑의 소위 적들의 소위망이 좁혀오자 수령 만세 김정은 원수 만세를 외치며 12명의 소대원과 함께 자폭 그런 게 수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번에 보면은 뭐 2,000명이 죽었다고 국정원이 보수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것도. 그런데 한 300명 정도한테만 이렇게 영웅칭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포탄 맞아가지고 죽고 뭐 이런 거는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전사로 제대로 된 전사로. 자폭하고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만 지금 해가지고 영웅칭호 주고 이러는데요. 이게 결국은 엄청난 세뇌가 가해졌다는 거고 사실 지금 포로로 잡힌 2명도 그 어린 병사 있지 않습니까? 22살짜리 백모 씨. 이 친구도 제가 그 체포되는 영상을 봤어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그 바디캠으로 촬영한 거. 일행하고 낙오가 돼갔는데 다리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이렇게 기어야 될 정도로. 그런데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예, 자폭용으로 갖고 있던 슈루탄이 그 전투 중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게 자폭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와가지고 덮친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인 거를 만약에 알았으면 얘가 뭐 혀를 깨물든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병사 얘기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군이 오는데 애들이 러시아군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거기다 감청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이렇게 서로 상황을 교감할 수 있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주고받는 암구어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자기는 잡혀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군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혔다. 뭐 이런 정말 2,000명이 죽는 와중에 2명이 요행이 잡힌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하면서도 가슴 아픈 게 북한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나머지 다 자폭했어요. 영광스럽게 뭐 참호에 네. 지하 참호에 북한군 소대 병력이 있는데 포위망이 좁혀오고 그 다음에 보급이 끊겼어요. 보급이 끊겨서 며칠 굶었어요. 얘들이 다 기진맥진해요. 근데 북한 영상에 보면 그거 어떻게 찍었는지 붉은 고급 천으로 쌓인 데서 뭘 탁 꺼내요. 김정은 초상화야. 그거 보고 막 울부짖어요. 흐느껴요. 그리고 자폭한 거예요. 아니 전 소름 끼치는 게 96년인가요? 김영삼 정부 때인가요? 네. 강릉 잠수함 사건 네. 때 다 자폭 물론 다 쐈지만 그렇죠. 어쨌든 다 자폭했잖아요. 네, 처형한 거죠. 예. 네, 처형하고 이제 본인도 자기 자살하고 네, 자폭. 한 명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참 살벌한데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잡혔을 때 포로로 됐을 때 2주일 만에 남아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이제 초기에 군 작전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초기 제일 처음 포로 신문할 때 그 영상에 웬 한국 남성이 등장해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음성 변조 그게 이제 나왔죠.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그 이제 신문 담당 통역 겸하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서 보면 애들하고 아주 뭐
상대가 더 어리니까 담배도 북한군이 주고 말을 편하게 하잖아요. 너 뭐 거기서는 어땠어? 이게 그러더라고요. 이미 북한 군인들하고 라포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한국의 실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간략한 브리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한국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마 한국의 뭐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거, 한류 문화라든가 일찍이 접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를 좀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돌아가서는 죽음밖에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어린 병사가 얘기하잖아요. 뭐 여기 있으라면 있고 예, 그랬죠. 한국으로 가라면 가라면 가고 가고 그랬죠. 그런데 한국은 살기 좋은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벌써 그 호기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의향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벌한 세뇌도 그렇게 변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러시아는 저도 살아봤지만 북한에 비하면 독재 국가지만 푸틴 독재지만 자유가 많거든요. 네. 그럼 인민군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면 네. 뭐 전쟁 경험도 했겠지만 북한 체제하고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새로운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그 북한군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던 게 쿠르스크 탈환 작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북한 특수작전군 뭐 폭풍군단 얘들이 정찰총국에서 또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 젊은 포로에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아마 시가지 전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죠. 북한 그 우크라이나의 뭐 관공서라든가 주택을 점령한 채로도 머물고 이러면서 러시아만 해도 이렇구나 하는 거를 느꼈을 거고요. 초기에 이제 현재 작전을 위해 가지고 북한군한테 러시아제 무기라든가 이런 것도 장착시키면 핸드폰을 다 하면서 와이파이를 공급했잖아요. 예. 그래서 초기에 통신해야 이제 되니까. 러시아 그 보도 나온 거 보면 애들이 다 뭐 했냐면 포 봤다는 거예요. 서방 문화의 그 극단적인 면을 얘들이 이제 물론 군인들이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부 문화를 이제 본 거죠. 서방의 문화를. 북한에서 한류 문화를 접했던 안 했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아마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꽤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돌아가서 다시 폐쇄적인 체제로 돌아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겠죠. 특히 이제 부상을 입은 많은 친구들이 평생 이제 불구로 살아가거나 뭐 시력이 손상됐거나 팔다리를 잃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아 영웅적인 뭐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이렇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정말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끌려가서 그런 명분 없는 전투에 동원됐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추해 보면서 어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좀 불만 같은 게 싹트고 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김정은은 입만 열면 러시아의 혈맹, 네. 북한 편을 한 전호에 있겠다. 앞으로도 계속 있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네. 그 러시아 마지막 질문으로 러시아 파병, 인민군 파병 김정은에게 약이 돼요, 독이 돼요? 군사훈련도 뭐 실전 경험도 있고 지원도 있었을 거고. 김정은은 득이 됐다고 생각하겠죠. 예. 계산을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예. 자기가 이제 마이너스였다고 절대는 생각을 안 할 텐데 저는 시간이 가면서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김정은이 어떤 푸틴과의 어떤 끈끈한 연대를 통해서 북러 밀착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았죠. 그리고 뭐 돈도 뭐 지금 당장 지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푸틴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군사력 지원도 그다음에 있었을 거고. 뭐 드론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한 기술 지원 이런 것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거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의 어떤 내구성의 균열이 가는 요소들을 더 많이 떠안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특히 중단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대규모로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다가 돌아와서 이들이 어떤 북한 체제의 불만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러시아를 통해서 경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안 어렵거든요. 되죠. 산업 기반이 없죠. 우리 국가데이처처가 작년 연말에 내놓은 거 보면 북한의 대외 교역량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98%예요. 러시아 1%가 안 됩니다. 네. 북한 경제 GDP 연간 GDP가 뭐 43조 7천억밖에 안 돼요. 우리 아이고, 네이버 네. 시총밖에 안 되는 이 정도 규모 경제에서 교역이라는 거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뒤늦게 뭔가 좀 이거 푸틴하고만 해가지고 안 되네 하고 시진핑 형님 쪽으로 갔는데 시진핑이 좀 냉담해요. 냉담하죠. 사이 안 좋죠. 그럼 이거 교역의 98%를 차지하는 여기랑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어중간하고 김정은이 또 이게 또 본격적인 기질은 지기 싫은 기질은 있으니까 시진핑을 또 살살 이렇게 긁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달력 나온 달력이 것도 보니까 시진핑 선물을 안 넣고 시진핑이가 선물한 건 하나도 안 싣고 푸틴이 한 것만 12개를 실을 수 있잖아요. 12개월이니까 두 번을 넣고 예. 거기다가 91년에 강택민, 장쩌민 주석이 선물했던 거를 거기다 떡 실어놨어요. 예. 나 시진핑 넌 인정하기 싫어 뭐 이런 건가요? 극 당했습니다. 시진핑은. 예, 우리 언제나 이기냐님과 인민군 파병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